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이드인과 저임금이라는 제목을 제가 좀 달아봤어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또 하나, 연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842년 영국에는요, 어린이와 부녀자의 광산 노동에 대한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공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1946년에는 그러니까 광복하고 바로 다음에죠.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개발도상국에서 공정무역 공급망을 개발하도록 했고요. 1987년에는 제가 태어났죠. 유럽 공정무역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국제공정무역 상표기구가 창립이 되고요. 20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잇따른 자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폭스콘의 노동자들에게 이제 임금 인상 및 야간 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는 사바르 참사라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2014년 캄보디아 경찰은요, 노동쟁의하는 봉제업체 노조원들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과 메이드 인 저임금, 이거는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애플의 자살 사고, 그 다음에 2013년 4월 24일 사바르에서 일어난 참사, 그 다음에 2014년 1월에 있었던 캄보디아 경찰의 발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옷을 살 때 좋은 옷을 싸게 사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의 여러 쇼핑 사이트에서는 특가 판매라는 이름으로 메이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 그렇지만 패션업은 아니죠. 네, 뭐 의류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의류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네. 저 뭐 구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명품이죠. 옷, 뭐 신발, 백 등등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수한 그런 이제 유명한 의류업체, 그러니까 글로벌 의류업체들은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이름하에 막 20%, 30%, 40%씩 DC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0%에 가까운 금액을 할인을 받아서 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과연 40%라는 이 할인율을 통해서 남는 마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이들은 손해를 보면서 40%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옷을 파는 건지, 과연 그들은 돈 한 푼 건져가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지금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드인과 저임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글로벌 의류 산업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요, 가령 어떤 옷을 샀다고 할게요. A 회사의 물건을 샀다고 할게요. 이 A 회사의 물건은요, 보통 우리가 까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남아에 이런 글로벌 의류 산업에 이제 많은 역할은 동남아에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알 수가 있거든요.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들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굉장히 싸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지의 하청업체들에게 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명 브랜드 업체에서 자신의 로고를 붙여서
네, 비싸게 파는 그런 형태가 바로 글로벌 의류 산업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 글로벌 의류 산업이 성공하느냐 망하느냐는요, 얼마나 싸게 좋은 물건을 얼마나 싸게 납품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즉, 자, 납품가를 싸게 내놓기 위해서, 자, 납품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을 싸게 내놓기 위해서는 어때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야 낮은 납품가로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를 원하지, 좋은 물건을 합당한 가격에 사기를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납품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후려쳐지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도네시아 등등등 동남아 그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이 정부들은 어떻냐? 자, 이 정부들은요, 이러한 행태에 반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쉽게 반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총 수출에서 의료비 차지하는 비율이 70%에서 80%예요. 굉장히 많은 수출량이 바로 의료업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자국민들의 그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을 손을 댔을 때 이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비율의 수출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국가의 경제력이 폭락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소 비인간적인 노동 형태라 할지라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정부는 방관과 방조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사바르에서는 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1994년이죠. 예.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이유가 첫 번째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깔려져 죽었고요. 사바르 참사도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주 원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 지을 때부터 부실공사였는데 이것을 증축을 한다라는 거죠. 예. 증축도 불법 증축을 하니까 결국은 부실공사와 불법 증축한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참변을 맞은 것이 사바르 참사입니다. 집권 여당의 연주를 대고 있는 이 건물주가 부실공사로, 그 다음에 거기에 불법 증축까지 해서 올린 이 건물에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킨 거죠. 물론 패션 업계와 계약을 맺어서 그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밀어서 넣다 보니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좀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사바르 참사가 일어나면서 당사자 입장에 있는 이 패션 의류 업체들은요, 우리가 시킨 것은 아니다, 자기네들이 일을 한 것뿐이지 라면서 떠넘기기로 일관을 합니다. 결국 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넘어가자면, 해당 나라가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 더 낮은 임금을 보장하는 나라로 발주를 옮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손기술이 좋다, 야, 역시 최고다, 품질 최고다, 그러면서 이 낮은 임금을 줘도 됐기 때문에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최저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하청을 맺고자 하는 이 원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돈을 대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중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런 하청을 많이 받기 전에는 일본이었지만, 일본이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이 또 발전하니까 최저임금이 또 낮은 중국으로 옮겨가고, 또 중국은 또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이 또 올라가니까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옮겨 가는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의 비용 절감, 즉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나라들을 옮겨 다닌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이 가격 파괴 상품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러야 되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30만 원을 5만 원에 산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사장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3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판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업체가 망하려나 하면은 있을 만한 이제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긴 한데, 자, 그렇게 제가 왜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느냐면 바로 이 가격 파괴 상품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예, 제가 그렇게 좀 무리한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시든 중소기업 들어가시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절대 회사는, 절대 업체는, 절대 사장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만 원에서 5만 원을 할인했다는 것은 25만 원이 깎인 거예요. 그럼 그 25만 원을 할인했다는 말은 누군가는 그 2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을 한 거예요. 이 업체에게. 그러니까 5만 원에 팔았지만 업체는 5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30만 원을 번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25만 원에 해당하는 누군가의 임금을 깎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5만 원에 산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그 25만 원을 할인했다는 말은 25만 원어치를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그 임금에서 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필자가 얘기하는, 예,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애플의 만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2010년에 했었는데 2014년 12월에까지도 자살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2010년부터 쭉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급회의까지 참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를 해요.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은 하루에 18시간씩 근무를 해요. 연속으로 근무해요. 그 다음에 회의도 따로 참석을 해요. 그럼 이들이 잘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애플 상품이 뭐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 좀 비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또 애플에서 나온 거 있죠? 뭐 영어 하실 줄 아시냐? 뭐 매니저가 미국인인데 대화가 되시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좀 애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속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광산에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작업을 시킵니다. 주석을 캐는 자리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애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지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잇따른 자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고 보니까 애플이 이 주문을 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너네가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애플은 하청업체들한테도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계속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알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이러한 저임금 산업의 내일은 얼마나 밝을 것인가? 과연 이 가격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 저임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이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노동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지금 중국은, 그렇다고 지금 중국의 노동 환경이 매우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최저임금으로,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는 공정무역 상품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공정무역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가 직접 윤리적 기업, 그 다음에 공정무역 상품을 우리가 애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건들이 절대 싸지는 않아요. 비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격 파괴된 또는 뭐 특가로 내놓은 그 물건들을 사는 것만이 꼭 답이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조금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가격 파괴 상품을 사려고 한다기보다는 만드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만든 사람의 내일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공정무역 상품을 쓰는 것은 어떨까? 결국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저임금 산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결국 이 저임금 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캄보디아 의료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티는 30살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의류 공장인 약진 통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집은 공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속칭 벌집이라는 곳인데요.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철문을 열면 2평 남짓한 그의 방이 나옵니다. 방에 있는 가구라고는 작은 나무 평상과 옷걸이 용도로 쓰이는 가로막대가 전부입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낮에도 방 안은 컴컴합니다. 슬레이트 천장은 여름이 되면 뜨겁게 달궈져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구석에 놓은 녹슨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는 쌀 반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부엌의 전부입니다. 이 방값은 25달러. 그는 이 좁은 방을 무려 3명의 동료와 함께 나눴습니다. 방값을 아끼기 위해 이렇게 좁은 방에 3사람이 나눠 쓴다라는 건데요. 2사람은 누워도 좁은 평상 위에 3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자거나, 그도 아니면 1명은 시멘트 바닥 위에 자야 됩니다. 평균 130에서 150달러인 월급의 40%는 임대료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쓰입니다. 나머지 40%는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 보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보통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돈을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이제 집에 보내는 거죠. 결국 의료 노동자의 대부분은 노부모와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인데요. 페티일이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결국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는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밥을 해먹고 옷을 사입고 생필품을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무척 비싼 캄보디아에서 몸이 아픈 달은 적자입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의 가장 큰 꿈은 햇볕이 드는 독방에서 살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 어른들은 이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미래를 선사해주기 싫어서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는 예전에 그 아버님들의 자식들에게 그 가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느껴지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저임금 산업의 내일의 피해자에서 우리는 빠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